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철기예요, 철기. 일단은 순서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 연도 들어와서 구석기, 신석기 지나서 최초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은 항상 어떤 시대라고? 청동기 시대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최초의 국가가 생긴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이다. 조선인데 나중에 나오는 이성계가 세운 그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래될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고조선이 나중에 요 철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순서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미 청동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고조선이 형성이 되고요.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철기가 형성된다는 거. 형성된다기보다는 배워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텐데, 거기 지금 보시는 글이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청동기랑 철기는 다르잖아요. 도구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철기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철기를 쓸 수 있게 된 그때부터 굉장한 변화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변화가 왔을지를 알 수 있으려면 청동기랑 철기랑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이 다른지를 알게 되면 그럼 이 차이가 사회적 변화가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청동기에 비해서 철기가 갖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철기도 금속이죠. 그러니까 뭐 반짝반짝하다든지 이런 특징은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철기가 청동기랑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청동기와 비교했을 때, 청동기와 비교했을 때 철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은 단단합니다. 우리가 단단하지 못하다는 게 청동기의 가장 큰 약점이었죠. 근데 그게 보완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해요. 그리고 어디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해요. 그죠? 그 철기가 청동기보다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청동기의 주성분은 구리 주석이잖아요. 근데 구리 주석이 철기보다 훨씬 덜 뜨거운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철기를 만들려면 훨씬 더 뜨거운 온도를 만들 수 있어야 그 철 성분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기를 만드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기술만 있다면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사실은 기술만 얻어내면 철기가 훨씬 더 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나왔죠. 청동기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단단하고요.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만들 줄만 알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봤을 때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를 불러오겠어요? 일단은 단단한데 흔하다 이거예요. 그럼 굉장히 사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 쓰냐면 크게 두 군데에 많이 쓰게 됩니다. 무기로 많이 쓰게 되고요. 철제, 무기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력하고 단단한 힘이 있으면 좋을 곳.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쓰면 좋은 곳. 철제, 농기구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죠. 철제 무기를 쓰게 되면 일단 청동기보다 단단하고 청동기만큼이나 날카롭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더구나 청동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사회라고 해도 청동기로 많은 병력을 무장시키기는 힘들어요. 많은 병사들한테 청동기 무기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철기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 많은 병력에게 무장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청동기밖에 쓸 줄 모르는 부족과 철기를 쓸 줄 아는 부족이 싸웠을 때의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가 세지는 거예요? 전투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투력이 강해진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기를 쓸 줄 알아서 전투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아직 철기를 쓸 줄 모르는 것 같은 부족을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기존보다 더욱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면
이 무기를 아직 얻지 못한 애들을 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정복 활동이 굉장히 많아진다. 전쟁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미 했었던 얘기죠. 여기서도 철기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면서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이기겠죠. 웬만하면 이길 테니까 진나라를 집어삼키겠죠. 그러면서 국가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 이 국가를 중앙에서 지배하는 지배층, 아, 아마 왕일 확률이 높겠죠. 지배층의 권력도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요거 철제농기구를 쓰면요. 철제농기구는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되게 좋은데 어떤 면에서 좋냐면 땅을 우리가 농사의 시작은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이렇게 물 뿌리듯이 그냥 집어 던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바람에 날아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땅을 어느 정도 살짝 파고 그 안에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흙을 덮는단 말이에요. 근데 철제 농기구를 쓰면 이때 땅을 깊게 팔 수 있어요. 깊게 파는 게 왜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땅을 깊게 파고 씨앗을 뿌리고 땅을 덮으면 씨앗이 땅에 이렇게 씨앗이 바람에 날아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땅의 영양분을 잔뜩 먹을 수 있겠죠. 깊은 데 심으니까. 그리고 땅을 깊이 심는데 이 작업을 철제 농기구로 하면 날카롭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철제 농기구가 주변의 잡초의 뿌리들을 끊어요. 그러면 주변의 잡초가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럼 내가 의도한 작물만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단단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더 많은 흙의 무게를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깊이 팔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즉 농업 생산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면 농사는 결국 먹을 거 만들려고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량이 늘어나면 이거 다 먹을 수 없죠. 더구나 농사는 또 수확기 그 시기에만 이제 식량이 잔뜩 나오는 거니까 그걸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보관도 하겠지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먹고 남은 것들을 판매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이 나만인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즉 판매를 하러 나가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시장이죠, 시장. 시장 형성되고 이 시장에서 서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화폐 혹은 그와 비슷한 것들을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래하면서 모여들면서 도시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금손이니까 농사지고 남는 시간에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성실한 친구면. 그래서 해봤는데 오히려 내가 농사 열심히 지은 것보다 요거 만든 게 더 잘 팔려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취미로 만든 이게 더 잘 팔리니까 아예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이걸 만들까? 아예 이것만 만드는 사람이 돼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수공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결심을 했어요. 아니 이제 완전히 물건을 만들고 이걸 파는 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숫기가 없네. 말을 잘 못해. 근데 다행히도 제 아는 친구 중에 걔가 말을 너무 재밌게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걔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주면서 대신 좀 영업 활동을 해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우리 수익금은 나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벌써 뭐가 생기는 거예요? 농민이 아닌 직업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 수공업자, 이걸 갖다 파는 사람, 상인. 이런 식으로 직업이 다양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다양화되는데 지금 요렇게 우리가 길게 본 거 있죠. 요거 직업 다양화. 요런 모습들은요. 사실은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 철기의 적용을 배우고 있으니까 철기를 기점으로 이걸 배우고 있는 건데 꼭 철제 무기가 아니더라도 더 강력한 무기가 생기면 요 과정은 따라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꼭 철제 농기구가 아니더라도 농업 생산력이 좋아질 어떤 계기가 오면 요 뒤에 부분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철기는 단단하고 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농업 생산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좋아지면서 먹을 것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걸 판매하게 되면서 도시 시장 화폐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직업이 다양화되었다. 그런 얘기. 또 전투력이 향상되면서 아직 철기를 쓸 줄 모르는 부족들을 공격하는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가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배층이 중앙 집권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는 아예 안 쓰느냐? 아니에요. 재사용 도구로 집중적으로 씁니다. 왜냐면 일단은 청동기 자체가 날카롭게 만들 수는 있어도 단단하지 못하고 무르기 때문에 전투용 무기로 안 썼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못 쓰죠. 그래서 사용의 비율만 놓고 보면 재사용 도구로 훨씬 더 많이 써요, 청동기를. 근데 철기 시대에 넘어와서도 재사용 도구는 여전히 청동기로 만듭니다. 왜냐면 일단 철기는 아무리 단단하고 강력하고 좋지만 흔하죠. 그러니까 특별함, 스페셜리티가 없죠. 그리고 또 어디다 쓰는 도구예요, 철기는. 뭐 농사 일하고 싸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제사에 갖다 놓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통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철기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건 전통을 지켜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청동기를 쉽게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는 철기 시대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사용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형태는 변해요. 동검도 비파형 동검에서 세형 동검으로 바뀌고요. 거친 무늬 거울도 잔무늬 거울로 바뀝니다. 요게 세형 동검이고 요게 잔무늬 거울이에요. 저 네 가지 종류의 유물은 싹 다 뭘로 만든다? 청동을 소재로 만든다. 근데 철기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 때 유물이고요.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로 넘어온 이후에 청동으로 만든 재사용 도구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요거는 사실은 사진으로는 동검은 구분이 되는데 거울이 구분이 안 돼요. 사진 보시면 이렇거든요.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형태가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되죠. 근데 거친 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은 사진만 봐서는 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개 다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싹 다 청동을 소재로 만들지만 시대의 차이가 있다.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시대, 그다음에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 이후의 유물이다. 철기 시대 이후에 사용됐던 재사용 도구다.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전히 청동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청동기를 조각하거나 만드는 그런 기술들은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잔무늬 거울 보시면 그 기술 수준이 상상보다 훨씬 더 대단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왜 이걸 잔무늬 거울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극도로 섬세한 그런 문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0.3mm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술을 보여주죠. 요거는 지금도 만들기가 거의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되기도 해요.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일단은 한반도 지역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는 건 그 사람들이 중국 돈을 주고 우리랑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돈을 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걸 사가는 그런 형태로 무역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습 자체가 화폐의 기본적인 경제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폐가 화폐이려면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화폐에 대한 기본관념이 이미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이건 이제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썼었던 명도전이라는 화폐인데 요게 이제 한반도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덤은 요런 식이에요. 널무덤이라고 하면 저 널자가 되게 넓은 뭐 널판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넓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무덤에 이용한다면 뭘 만드는 거겠어요? 관이죠, 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신을 보존하고 싶어 했고 죽음에 대해서 결코 쉽게 간단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되게 소중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사람이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시신 어, 시체가 잘 보존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죽은 뒤에 삶이 이어진다고 봐서 그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면 시신이 보존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동무덤인데 우리 역사에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무덤입니다. 항아리를 두 개를 연결해서 관처럼 쓰는 모습인데요. 어,
나중에는 저 동무덤이 좀 더 전문화돼서 훨씬 더 아예 성인 한 명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거대한 동무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동무덤은 이렇게 항아리 두 개, 이 주둥이끼리 맞춰놓은 요 느낌의 이런 상태로 그대로 관의 역할을 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인데요. 어, 고조선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청동기 문화가 형성된 그 위에서 청동기 문화가 형성된 다음에 만들어진 국가고 고조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철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위치를 보면 이런데 사실은 워낙 지금 초록색 부분이 이제 고조선 영토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나라고 그리고 기록이 너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조선에 대한 우리 민족 측의 기록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중국에 나오는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후대 역사가들이 정리해서 내놓는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역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이렇게 기록이 별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영토도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선 그리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 비파형 동검, 탁자식고인돌 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고조선의 세력권으로 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요 빨간 점들 있죠. 요거, 요거 요런 것들이 다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보이죠? 요거 요렇게 생긴 거. 그죠? 요게 이제 탁자식고인돌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거의 겹친다는 걸 볼 수 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왜 이제 기준을 삼냐면 탁자식고인돌도 탁자식고인돌인데 저 비파형 동검 있죠. 저게 저게 중국이랑 형태가 많이 달라요. 동검을 만드는 형태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손잡이부터 칼까지 다 일체형이에요. 근데 한국식은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서 손잡이를 끼는 파트예요. 저 요만큼 삐져나온 게 요게 이제 손잡이를 끼워 넣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야. 즉 한국의 동검은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끼워 맞추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동검과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비파형 동검이 나오면 최소한 중국 세력권은 아니다. 그리고 고인돌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고조선 영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챙겨 가셔야 되는 게 지금 동검의 모양이 중국식 동검과 다르다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원하는 형태로 청동기를 만들 수 있었다. 즉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물이 바로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은 이런 걸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틀 생각하시면 돼요. 틀 가장 가깝게 비유할 만한 게 그 붕어빵 만드는 기계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만드는 기계 보면 이미 붕어빵 모양의 틀이 있죠. 거기다가 밀가루 붓고 내가 원하는 뭐 슈크림이나 아니면 팥 이런 거 넣고 다시 좀 더 이렇게 반죽물 부어서 밀가루물 부어서 굽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양 틀을 거푸집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푸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거푸집이 발굴됐다는 건 우리나라가 이 고조선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이 무조건 중국에서 받아온 혹은 중국에서 사온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청동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푸집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청동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일치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사와 정치의 일치죠. 청동기의 반짝이는 특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고 내가 신앙성이 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걸 지도력의 어떤 무기로 삼죠. 이미 많이 했던 얘기인데 요렇게 하면 내가 청동기를 보여주고 막 빛을 반사시켜서 나를 태양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 지도력으로 사람들을 이끌면 뭔가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께 여쭤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께 여쭤보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신에게 말을 거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제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때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제사를 열어서 지배자가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함으로써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부족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신께 여쭤보고 있다. 그리고 그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제사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같은 인물이다. 이걸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고조선이 그런 사회였었다라는 거죠.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라고 하고요. 저 홍자가 넓은 홍자입니다. 이기 이익자고.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이제 건국 이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조선의 발전인데요. 고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청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돼서 이제 건국 이후에 철기를 받아들이게 되죠. 어, 그리고 조금 중요한 대목이 일단은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왕칭호를 사용한다는 거는 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한자어죠. 그죠?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는 한자어인데 한자어로 된 왕이라는 칭호를 지배층의 칭호로 쓰기 시작했다는 건 누구와 교류를 하고 있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중국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위만이에요, 위만. 위만인데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고조선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저 혼란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중국사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최초로 배웠던 나라가 이제 상나라였고요. 그 상나라를 정복했던 게 주나라였죠. 근데 주나라가 봉건제를 적용하면서 분열을 겪게 되고 그 분열이 끝간데까지 간 게 춘추 전국시대죠. 그리고 이걸 통일하는 게 진나라 진시황이었죠. 진시황이 이걸 통일을 했지만 당시에는 법가라는 아주 강력한 잘한 놈은 확실하게 상을 주고 못한 놈은 확실하게 벌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국가의 힘을 키워서 통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라의 힘은 빨리 길렀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이 법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는 진승오광의 난이 빨리 벌어지면서 금방 무너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혼란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진한 교체기를 얘기합니다. 진한 교체기. 진나라, 중국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넘어오던 그래서 막 진나라 진승오광의 난으로 무너지고 막 각지의 반란 세력들 들이받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올라오고 그걸 이제 유방이 정리해서 한나라를 건국하는 그 사이의 시기. 요 사이 시기, 요 혼란한 시기에 위만이 한반도로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근데 위만이 역사의 이름이 기록된 걸 보셔서도 알 수 있겠지만 상당한 지배층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꽤 적지 않은 양의 세력들을 이끌고 데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고조선 정부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와 혼란에 처해 있으니 우리가 오갈 데가 없다. 우리를 좀 받아달라, 도와달라. 이를테면 난민처럼 그런 식으로 고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위만이 고조선의 왕을 뒤집어 엎고 본인이 왕이 되죠.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그건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위만은 중국에서 왔죠. 그러면 고조선이 가지고 있고 만들 줄 아는 철기보다는 조금은 더 수준 높고 더 좋은 퀄리티의 철기를 만들 줄 알았을 거예요. 고조선도 그거에 대한 예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만을 함부로 막 몰아내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한 땅덩이를 떼주고 거기서 잘 지내라 했던 건데 요때 위만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결국은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는 거기까지 갔던 거죠. 근데 요 대목을 두고 사실은 중국 한국 간의 역사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 고조선은 고조선이었을 때는 우리 민족의 역사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위만은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고조선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세력을 키워서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 측 역사가들은 지배자가 중국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만조선 이후에 고조선의 역사는 중국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만이 중국인인 것도 인정하겠고 위만이 한반도로 넘어온 것도 위만조선으로 넘어온 것도 인정하겠지만 미만이 고조선이란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아예 바꾸려고 의도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국가 정체성을 아예 바꿀 거였다면 나라 이름이나 아니면 나라의 제도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지배층 구성 이런 것들을 아마 완전히 바꿨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미만이 자기 세력들을 데리고 고조선으로 넘어올 때 이걸 일종의 난민 수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위만한 사람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걸 고조선 전체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닌 중국 역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한국식 역사가들의 입장인 거죠. 그런 역사 논쟁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위만조선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넘어온 애가 지배층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준 높은 철기를 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기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점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도 발달하고 군사력도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위만조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A 나라와 B 나라가 있으면 두 나라 사이에 낀 나라가 이 두 나라의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중개무역이죠. 보통은 A 나라와 B 나라 사이에 내가 있으면 A 나라와 B 나라가 어떤 물가 상황이 달라. 그래서 어떤 건 B 나라가 더 싸고 어떤 건 A 나라가 더 싼데 내가 그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싼 데서 물건 사서 비싸게 파는 그게 이제 중개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 위만조선은 중개무역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한반도 남부지방의 진국이라는 나라와 한나라 이 두 개 나라 가운데 위치하면서 이렇게 중개무역을 했었는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중개무역의 장점. 확실히 생산 활동이 없잖아요. 그냥 사서 되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량이 적죠.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주변국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변국도 사실은 이 중개무역 하는 놈만 없으면 생산자랑 직접 거래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위만조선이 중간에 있는 바람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단점이기도 하죠. 단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겠죠. 반대쪽도 진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한나라는 자기들이 해야 됐던 이 어떤 위만조선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이 중개무역의 마지막 고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다. 원산지에서는 되게 쌌을 건데 중간에 중개무역업자 이런 식으로 고조선처럼 중개무역을 하는 놈이 있다 보니까 나는 비싼 값을 낼 수밖에 없다. 이런 분노가 한나라한테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나라는 또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냐면 중국의 역사는 늘 그렇잖아요. 북방민족과 한족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북방민족이 기억나시겠지만 흉노였어요. 흉노. 그래서 한나라는 이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서 미만조선에 대해서 가졌던 불만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흉노, 북방민족 흉노 세력이 혹시라도 위만조선이랑 힘을 합쳐서 동시에 한반도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시 한나라 황제였던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위만조선을 공격하게 되는데 사실 한나라랑 위만조선은 국가 규모 차이가 너무 크죠. 결국은 고조선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조선의 수도였었던 왕검성이 함락되고요. 저 왕검성은 아마 지금의 평양에 있는 걸로 보여요. 아무튼 근데 저 표현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보통 이제 만약에 이 파트를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뭐 대놓고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공격해서 위만조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뭐 예를 들면 왕검성이 함락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한나라의 병사들이 왕검성을 뚫고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고 아 이거 뭐다? 왕검성이 함락됐다고 하니까 이건 왕검성은 어, 고조선의 수도니까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무너졌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나라가 공격을 들어와서 결국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요. 어, 그리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공격해서 이긴 거니까 고조선이 지배했었던 그 땅을 한나라가 차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한나라의 지방제도인 군현제에 따라서 네 개의 군현을 과거 고조선이 있었던 자리에 보내겠다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몇 가지 끌어낼 수가 있는 게 보시면
어, 이 한사군은 한나라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조선 사람들이 살던 땅이죠. 그러면 요 땅에 살고 있는 고조선 사람들은 요런 한나라가 설치한 이 한사군의 지배를 받는 게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점령을 당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들의 선택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도망가든가, 아니면 이 지배를 수긍하고 살든가, 아니면 저항하든가. 그래서 한사군이 설치된 뒤로 이 주변에 원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조들이죠. 그들이 굉장히 많은 저항을 했었다. 그리고 이 저항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항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 능력이 성장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도망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긴 다 한나라니까 결국 일로 도망갈 수는 없고요.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와야 되는데 도망 내려올 때 뭐를 들고 내려가겠어요? 철기를 들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철기를 만들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대신에 우리가 철기를 알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철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의 멸망은 그 자체로 고조선의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철기를 전파했기 때문에 철기의 전국화라는 의미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챙겨갈게. 어쨌든 한 사구는 한나라가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다양한 선진 문물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요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네 개의 구녀는 낭랑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 토착 원주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옮겨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낭랑군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법과 제도인데 일단 관직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 그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공무원보단 조금 높은 공무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건 조금 볼만한 게 지금처럼 체계적인 어떤 관료를 뽑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기로 구석기 시대 때 아이고 구석기 시대 때 무리 사회였고 신석기 시대 때 무슨 사회예요? 신석기 시대 때는 부족 사회였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모두가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 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청동기 시대 때는 드디어 어, 이 평등이 깨지면서 조직화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국가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몇 개의 부족이 합쳐지면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족이 합쳐지는 과정이 결국은 정복이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정복 경쟁에서 승리한 최종 승리한 예를 들어서 A, B, C 부족이 합쳐져서 국가가 되는데 A 부족이 이 정복 경쟁에서 우승을 했어. 다 이겼어. 다 꺾었어. 그러면 이 A 부족의 부족장이 왕이 되겠죠. 그럼 이 나머지 패배한 부족의 부족장들, 이 부족장들은 그래도 부족장이었으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왕이랑 똑같이 두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패배한 부족의 부족장들이 요 관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조법, 법이 8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중국 측 기록이에요. 중국 측 역사책 중에 삼국지 위서동의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 사회는 아마 8개 정도의 법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옮겨 적을 순 없고 3개 정도만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저 3개의 문장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저 문장을 보고 저게 법인가 본데 저런 법을 지켰던 사회는 어떤 모습의 사회일까를 유추해내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네가 만약에 누굴 죽이면 우리 정부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다. 생명 존중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해 보여도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본능적으로는 어, 생명이 소중한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이 소중한 거잖아요. 따라서 생명을 존중한다.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법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내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생명도 중요한 거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다 중요한 거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저런 법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발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건 무언가를 빌리고 갚는 행위가 이미 많이 있어 왔었고 보통은 그걸 뭘로 했다는 거예요? 곡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곡식이 많이 쓰였다는 거고 많이 생산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을 많이 쓴다는 건 농업사회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농경사회.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럼 노비로 삼는다는 말 자체가 신분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노비로 삼는다는 건 노비는 가장 안 좋은 신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처벌의 내용이죠. 노비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를 삼는 형태로 처벌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이유. 즉,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유재산이 먼저 있어야죠. 우리가 다 같이 쓰는 거를 이번에 내가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친구 개인 걸 가져다가 내가 말도 안 하고 쓰면 그건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주체의 문제인데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얘기할 만큼 도둑질을 안 좋은 행동으로 본다는 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 조문을 그대로 외울 게 아니라 이 법률 조문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각을 어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걸 검토하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